미국과 캐나다에서 데이팅 앱의 1등급이 백인 남자와 한국 남자가 됐다는 거고요. 한국 여자는 옛날에도 1등이고 지금도 1등.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이 이러한 매력 자본이 생겼다는 거죠. BTS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잡식성인 사람이죠. 예술의 전당 가서 KBS 교향악단 또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도 듣는데 또 홍대 가서는 막 인디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급과 고급, 뭐 상위와 하위, 주류와 비주류라는 그 문화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됐고, 심지어는 그 두 가지를 다 소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점점 지적 자본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적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티브 잡스, 사실 아버지가 거의 목수 또는 뭐 그런 가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이었죠. 예, 어떤 경제적 자본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쿠퍼티노, 지금은 쿠퍼티노가 정말 애플 덕분에 좋은 멋진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는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걸리는 작은 마을이었을 뿐이죠. 그런 쿠퍼티노의 하나의 청년이었고, 대학도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젠슨 황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의 이혜진,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이에요. 석사과정 때 같은 수업도 들었고 석사 동기인데요. 그분도 뭐 그렇게 크게 부자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만들었고요.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역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셨다고 다 알려져 있죠. 일론 머스크, 엄마 아빠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자본이 있었거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인터넷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혁명이 30년 전에 일어났는데 내가 뭔가 하나를 잘 만들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거죠. 네이버는 그것을 한국과 일본에 퍼뜨린 거고요. 지금 뭐 강남스타일, 싸이 이런 것도 뭡니까? 유튜브 덕분에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를 알게 된 거고, 지금 한류, BTS 다 그런 인터넷 때문에 터진 거죠. 지난 30년간 그러한 지적 자본, 어떤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퍼질 수 있는, 내가 좋은 어떤 지적 자본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전에 그냥 근육 노동력은 어떤 한 곳에서 그냥 일하는 그 정도의 국지적 효과만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근육은 큰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좀 다르죠. 그것이 방송으로, 미디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또 돈을 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로 퍼져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큰 자본이 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서는 이제 그러한 인터넷을 넘어서 그 컨텐츠 자체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것을 또 매개하는 유통이 또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심지어는 소비까지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자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줄도 모르고 놓치게 되는 지적 자본도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내가 갖고 있는 줄도 모르는 지적 자본. 저는 오히려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쉬운 질문으로. 제가 이 책에서 여러 지적 자본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야, 이런 것도 자본이야? 이렇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뭐 예를 들면 나한테는 문화 자본이 있나? 나한테는 상징 자본이 있나? 나는 사회적 자본을 잘 가꾸고 있나? 이런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번 상중하로 또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겨, 사람들을 잘 챙겨. 그럼 여러분은 사회적 자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적 자본을 더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죠. 그걸 AI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더 조직화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 나는 E가 아니라 I야. 사람들 만나면 나 에너지를 뺏겨. 그런 분이 너무 힘들게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히려 문화 자본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화 자본이라는 게 이 브루디에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거거든요. 한 100년 전쯤 얘기죠. 그러면 브루디에는
사실 좀 고상한 것만을 문화자본으로 생각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또는 뭐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나이프와 포크를 어떻게 놔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 부통령 밴스의 그 힐빌리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도 있죠. 밴스가 그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잖아요. 엄마는 맨날 남자친구를 바꾸고요. 정말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건데, 밴스가 예일 대학을 들어갑니다. 군대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일대에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문화자본이 없다는 거 드러나죠. 예일대학의 여러 이제 로펌의 예일대학 출신 로펌 선배들이랑 이제 잡 인터뷰를 하는데, 밴스는 전혀 이런 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자본이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요, 이 문화자본이 달라졌어요. 내가 게임을 잘하면 그게 문화자본인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두 사람이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었죠. 고상한 문화와 저급한 문화. 근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많이 사라진 시대고, 아주 그런 것들이 분절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누구도 문화자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옴니보어라고 합니다. 컬처럴,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잡식성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술의 전당 가서 뭐 KBS 교향악단 또 국립시포니 오케스트라의 막 클래식 음악도 듣는데, 또 홍대 가서는 막 인디 밴드에 맞춰서 막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웹툰을 즐기면서도 또 한강의 또 노벨 문학상 작품을 또 읽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저급과 고급, 뭐 상위와 하위, 주류와 비주류라는 그 문화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됐고, 심지어는 그 두 가지를 다 소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도 정말 느끼지 못했던 문화자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적 자본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건강입니다. 두뇌의 건강, 몸의 건강. 그래서 왜 지적이라는 표현이 경제적이거나 물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런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자본이라는 거는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를 잘 만들어내고, 내가 나를 믿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믿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관계 자본이고요. 세 번째는 구조적 자본인데, 이게 제일 저는 개발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구조적 자본이 뭐냐면 일하는 방식, 사는 방식입니다. 또 사는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런 것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좀 굳이 그 비효율적인 걸 강요 안 하려고 애쓰고요. 그래서 자본 중에서, 이런 지적 자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좋은 것은 구조적 자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자본은 여러분들 성격도 관련되지만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메이 머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엄마인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악동이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악동이었을까요? 2023년 가을에 나왔던 일론 머스크의 그 전기, 월터 아이작슨의 그 두꺼운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그 남아공에서 살았잖아요. 처음에 어린 시절에. 길거리에 그렇게 피가 난무했대요. 폭력이 난무했고, 아이들끼리도 그렇게 폭력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개구장이었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고 모델을 했는데요. 명언을 했어요.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명언이에요. 뭐냐? 기자가 물어본 건데요. 그동안 삶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메이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아름다운 모델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모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 머스크는 지금 봐도 아름다워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죠. 아름답긴 하지만 아름다운 모델은 많다는 거죠. 자기는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도 참 지키긴 어려워요. 저도 교수로서 또 강연자로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과 그분이 나랑 또 다시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100%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든 만났는데 다음에 이 사람이랑 또 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그게 자본이 뭡니까? 미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자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책을 쓸 때 그걸 굳이 자본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자본이란 말이 너무 돈 막 같고. 근데 사실 자본주의는 뭐에 반대냐면요, 봉건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봉건주의 뭐냐면 출신에 따라서 그냥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고요. 내가 노예로 태어났거나 농노로 태어났거나 노비로 태어났거나 하층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조선 시대가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2024년에 받았던 아제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그 연구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나라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본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저는 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이라는 것은 봉건주의의 어떠한 나쁜 점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라는 거죠. 한번 태어난 신분으로 결정이 되면 사회가 포용적이지 않아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노예 해방이 일어난 경우도요, 노예들은 별로 일을 안 하고 막 애기들만 낳았어요. 자식만 많고요. 그 다음에 막 때려야지만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체적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가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나의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정말 노예처럼 사는 거죠. 노예처럼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건 시대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자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력 있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력 자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노력을 해요, 외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피부과도 가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그런 외적인 것보다 책을 또 좀 안 읽으면 저는 저의 어떠한 지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소진되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이 나왔길래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부러 교보문고 광화문점 가가지고 책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렇게 2권을 구입하고 왔는데요. 늘 이제 그런 나의 매력은 꼭 어떤 외모적인 매력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내생남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저의 어떤 지적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죠. 그런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매력 자본을 나름 찾아가려고 합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축제 일주일 전에 친구들이 미팅을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저 친한 과 친구 4명이서 미팅을 나갔습니다. 4대4로 미팅을 했는데 한 30분 얘기하고 나서 사랑의 짝대기를 했어요. 결국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제가 잘 됐다는 뜻이겠죠? 남학생 4명은 딱 한 여학생을 찍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여학생이 누굴 찍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여학생이 저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기분이 좋았죠. 제 인생 거의 최고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딱 나머지 3명, 6명을 놔두고 제가 이제 딱 나가면서, 야, 너 나 왜 찍었어?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니까요. 그 여학생도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너 나 왜 찍었니? 그랬더니 너 재밌잖아. 너 제일 재밌어서 찍었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노하우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재밌어야 되는구나. 재밌어야 되는구나. 재밌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긍정적인 사람이 재밌겠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고 재미를 주고, 유머라는 게 쉽지 않아요. 유머라는 게 결국은 이 밀란 쿤데라나 옥타비오 파스나 이런 여러 소설가들을 인용하면서 제가 유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머가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스 신화 우리 읽다 보면 막 웃나요? 유머가 별로 없어요. 옛날 문학 작품에 한 1000년, 2000년 전에 것들은 처용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웃기진 않다. 유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만 오더라도 뭐 흥부전 그죠?
그 다음에 뭐 춘향전 같은 데 보면 약간 해학이라는 게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근대에 온 거죠. 예, 우리 정년이라는 그 드라마도 잘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국국에도 보면 굉장히 애절하고 뭐 그런 슬픈 분야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해학이 있고 유머가 들어가고 늘 웃음적 요소가 들어가는데 천년 이전의 그러한 문학이나 예술에는 유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보면 유머라는 것도 진화 발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머가 있는 사람을 진화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욕이 요즘은 노잼이죠. 예, 그 사람은 노잼이야.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해도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너무 노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에 그분은 되게 훌륭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이제 매력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캐서린 하킴인가요? 그 교수의 책이 매력 자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하려면. 그리고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력 자본이 과연 뭘고,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하고, 나는 그걸 어떻게 길러야 하고, 또 이것은 꼭 개인의 측면이 아니라 기업의 측면, 국가의 측면. 한국이 어떤 국가가 됐습니까? 지금 정말 매력적인 국가가 됐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약간 우리를 이렇게 낮게 보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저의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오만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한국에 오신 외국인들 보면 우리를 좀 이렇게 올려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데이팅 앱에서 가장 1등이 백인 남자와 한국 남자라고 합니다. 이거 저는 제가 캐나다와 미국에 직접 지금 살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팅 앱의 1등급이 백인 남자와 한국 남자가 됐다는 거고요. 한국 여자는 옛날에도 1등이고 지금도 1등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이 이러한 매력 자본이 생겼다는 거죠. BTS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결국 한국은 정말 대단한 매력 자본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국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매력 자본과 문화 상징 자본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를 2시간 만에 막아버렸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어디서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피가 하나도 안 나왔고 오히려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났지? 하지만 그걸 또 막아내고 시민들이 건전하게 그거를 또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한국의 어떤 매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래서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려 2명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은 우선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일본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그러한 열기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일본의 모든 언론이 전달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그냥 웃고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코미디언이 나오더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뭐 런닝맨에서 유재석 씨가 갑자기 나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 그러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모든 언론,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일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부터 시작해서 판결 나는 것까지 일본에서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일본에서 벌어지는 온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일본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가 또 한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이 대부분 아줌마들이에요.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아줌마들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최순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말 이름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일본 아줌마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 사회가 뜨겁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증거죠. 일본의 분위기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로 뜨겁게 일본도 이번에도 보도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예전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윤 대통령 체포, 뭐 윤 대통령 구속, 뭐 이렇게 신문 일면에 보도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은 큰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신문 일면에 보도하면서 좀 비중을 두고 보도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은 뭐 이렇게까지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쯤 겪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에 대해서 뜨겁게 보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좀 성격이 달라요. 좀 이번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쿠데타라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던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일본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엄, 탄핵, 그리고 반대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 탄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평화 시위를 한다라고 해서 촛불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촛불 시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것을 두고 일본의 언론 그리고 어느 아나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서 항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보통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다른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조차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똑같이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본 언론의 특징이 있다면은 보통 다른 외신들은 탄핵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모인 그 주류 시민들을 이제 보통 비추면서 그 중심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분위기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의 대통령은 꼭 임기가 끝나면 구속당하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탄핵을 당하냐? 질문을 항상 꼭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평화적으로 끌어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총리는 감옥에 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인물을 예를 든다면은 아베 신조 총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은 도쿄올림픽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올림픽 자체가 돈을 주고 산 올림픽이에요.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게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하나 처벌받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학원 스캔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카케라든가 사쿠라 이러한 일도 벌어졌고 통일교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는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관련 문제 크게 터졌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나요?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목소리 내는 사람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언론에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보도만 할 뿐이지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게 일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본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는 한국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이런 일 좀 벌였다고 대통령을 탄핵해? 이런 일 좀 했다고 대통령을 구속시켜? 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고 반대로 한국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그냥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한국의 민주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들먹이면서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리고 일본의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기사가 그쪽에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의 네이버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야후재팬의 뉴스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족성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 현장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랗게 놀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위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2024년 4월 달부로 해서 일본에서는 수도가 민영화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사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까지 민영화를 해버렸어요, 자민당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위를 하러 나온 일본의 진보 단체분들이 계세요. 민영화 하면 안 된다라면서. 그런데 그분들 모인 거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정말 그렇게 시위가 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시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시위를 한다 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기하니까 이 시위를 보기 위해서 이 시위를 위한 투어 상품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투어를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좀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진보 정치인, 진보 쪽 교수님들, 그리고 진보 의사분인데 진보 쪽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막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분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서 좀 진보 쪽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시민 활동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한국이 부럽다. 정말 일본도 한국처럼 돼야 되는데 라면서 정말 부러워합니다.